최근의 시장 흐름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뭐 밸류 프로그램 이러면서 좀 올랐던 증시들도 주춤하는 주가가 가운데. 좀 조정을 받았지만 뭐 오늘 떨어진 거야 뭐 시장이 매일 오르기는 어려우니까 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각도기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몇몇 종목만 올라가고 뭐 이제 밸류업 스토리로 올라갔던 이 금융지주, 은행, 증권 이런 쪽이 좀 이제 한풀 꺾이는 모습이고 자동차도 꺾였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철강이나 화학처럼 중국 관련 주식들은 계속 뭐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특히 삼성전자가 뭐 좀 중심을 잡으면서 코스피는 뭐 비교적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 코스닥은 한 1,400개, 코스피는 한 80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삼성전자 몇 종목만 가지고는 코스피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피의 한 20% 설명하고요. 위에 시가총액 큰 100개가 전체 코스피의 한 90% 가까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는 큰 종목들의 리그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게 좋은 장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코스피에 비해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좀 체감 심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좀 쉽지 않은 장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좀 힘들까요? 조금 그래도 그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특정 섹터라기보다 만약 잘 된다 그러면 한국이 거의 뭐 전 업종에 걸쳐서 디스카운트된 시장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쨌든 꼭 된다는 건 아니고요. 뭐 좀 그런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변변한 반등 한번 못했는데 이제는 뭐 조금 돌아서는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인 반등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한 2분기, 3분기 정도 경기가 반짝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저는 반도체가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뒤처져 있는 종목들도 한번 좀 힘을 보태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중국의 PMI가 올라와서 확장 국면에 들어갔고, 근데 미국도 이번에 PMI가 확장 국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경기가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하는 건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은 제조업 PMI는 얼마 전까지 50 밑에 있었으니까. 제조업은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이런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뭐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 아닙니까? 서비스업도 너무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좋았고요. 근데 좋은 와중에서도 중국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과거처럼 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국 경기가 바닥을 치고 어쨌든 순환적으로라도 반등을 하는 건 저는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경제가 계속 뜨거운 거는 조금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조업까지 살아나게 되면 과연 미국이 물가가 잡힐까?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2.5%였거든요. GDP 성장률이. 근데 한 4, 5개월 전에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한 0.5%, 0.6% 정도 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작년 성장률이 너무 좋았고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대략 뭐 1.78% 그렇게 추정이 되니까 잠재 성장률이 훨씬 좋았는데 2년 동안 작년 여름까지 금리를 올렸으니 약간 시차를 두고 올해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지 않겠는가 봤는데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에 계속 상향 조정돼서 2.2%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는 중력을 잃어버린 거죠. 금리를 올려도 금리는 너는 올리지만 우리는 계속 간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늘리면서 미국 경제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안 꺾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는 거는 좋은 소식.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는 거는 뭐 일부 좋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보다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한국도 조정받은 것도 미국
장기 국채가 수익률이 연중 최고치까지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또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데, 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이니까 네. 뭐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실은 그들의 문제인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글로벌 금융 환경을 좀 타이트하게 긴축적으로 만들고요. 또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은 달러가 또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이 주식을 한국 뭐 삼성전자 주식은 막 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미국 밖의 나라들에게 또 좋은 환경은 아니죠. 거시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 금리가 5%가 넘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뭐 저희 뭐 이런 채권들 보면 콜이 5%예요. 미국 RP 콜이 그 6개월짜리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금리가 높은데, 아니 보통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눌러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안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원자재 가격가 치는 거예요. 네. 야, 이거는 70년대 같은 무슨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슬며시 들고요. 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그거는 사실 저도 좀 모르겠지만 네.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거의 제로에서부터 5.5%까지 고점 기준 올렸는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때때로 경기가 좋을 때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중앙은행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실은 인플레이션의 안정은 경제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그냥 확 떨어지는 순간적으로 디플레 모드로 가면서 물가를 잡았거든요. 네. 우리가 직전에 인플레이션 시기가 2005년부터 7년 이때도 네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고 70년대 각도기님 말씀하셨던 하이퍼 인플레도 폴 볼커가 금리를 당시 연준 의장이었죠. 20%까지 오르니까 미국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네네네.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볼커 의장에게 권총 같은 게 막 배달되고 그랬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강해지면서 신흥국들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다 손을 드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또 80년대 중반의 인플레이션도 이 뭡니까 주택 대부조합이 파산하면서 네.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또 겪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 올려서 경제를 망치고 싶은 중앙은행은 없거든요. 네. 근데 예기치 않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제가 탈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물가가 확 낮아진 건데,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정말 무난하게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과 같은 위기도 안 생기고 물가도 무난하게 잡히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뭐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한 경험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가 발생할지 아닐지 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물가가 순조롭게 잡히고 또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생기지 않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도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것처럼 6번 낮춰주고 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너무 좋은 것들만 보는 조합인 것 같고요. 그럼 현실적인 조합은 뭐 심각한 위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보면 물가가 상당히 높게 끈적끈적하게 유지가 되고 중앙은행도 금리를 쉬 못 낮추는 조합.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그 하나의 그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있잖아요. 네. 금리를 많이 못 낮춘다. 근데 네. 지금 채권 시장이 조금 약간 패닉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3번은 내린다라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네. 만약 이렇게 되면 시장 한번 충격을 받는다고 감안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시장의 충격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어지는 영역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경제가 그걸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긴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탈이 나는 경로가 경제는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그 안에서 뭔가 가장 취약한 누군가가 부채를 만지고 있는 부채를 진 사람이 이자에 짓눌려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줄줄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위기가 전이가 되는 게 신용위기의 전파 경로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어리선가는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계속 하중을 받을 거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도 많이 하중을 받을 거고요. 또 저는 한국도 그 풍선 효과 일종의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한국은행이 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기에는 한미 금리 차가 너무 미국 금리가 그렇죠.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좀 금리를 낮춰줘야 다른 나라들도 좀 이제 통화 정책에서 긴축 완화적인 정책을 쓸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뜨겁고 미국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한다 그러면 이게 하여튼 굉장히 이제 금융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뭐 적당히 좀 둔화가 되고 뭐 긴축이라고 하는 게 좀 경제가 좀 둔화되라라고 하는 주문을 시장에 거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좀 소비도 위축이 되고 하면서 물가도 안정이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은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긴축의 어떤 효과가 잘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예. 원자재 가격 상승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돈이 일단 중국 경기 반등이라고 하는 게 실물 측면에서의 한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돈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격이죠. 네. 우리가 금리를 높이면 너네들 은행에서 돈 빌려서 뭘 하든가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금리고요.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는 사실 금리가 별로 덜 중요한 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격인 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돈 자체를 그냥 퍼부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지금 어느 정도 좀 걸어들이고 있는데 코로나가 나기 직전에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연준의 자산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게 되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GDP 대비 미국 연준의 자산이 코로나 직전인 2020년 2월 말에 한 18%였습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연준이 비대한 가장 역사적으로 돈을 많이 풀 정도로 비대한 그 연준의 자산이었는데 지금 이제 긴축과 QT를 거의 이제 멈추잖아요. 네. 멈추는 게 가시화되고 있는데 좀 줄였다고 하지만 25%예요. 네. 네. 미국 GDP의 25%의 돈이 풀린 거니까. 7조 5천억 정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참 많다. 예, 돈이 참 많다. 그래서 줄이는 과정이 일단락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를 열심히 많이 낮춰줘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네. 최근에 인플레 환경이나 이런 게 실망스럽지만 실제로 굴러다니는 돈의 양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긴축이 끝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모든 쪽에서의 랠리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윤정희 교수님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뭐 금이나 이거 원자재 투자를 할까? 그렇지는 네. 않고요. 네.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너무 좀 거품이 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저는 좀 거품일 수도 있는데 예. 그냥 게임의 규칙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산시장에 유리한 자산시장. 이렇게 뭐 돈을 많이 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실물 경제 쪽에서 선순환으로 갔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죠. 특히 미국 경제가 좋긴 하지만 네. 이거는 이제 뭐 그 미국의 자체적인 요인도 있지만 밸류 체인을 미국 주도로 바꾸면서 온 나라 공장을 다 미국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미국이 자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만든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나라들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시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버블기 고점을 넘어서고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 나라 정치 리더인 기시다의 지지율은 10% 초반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산시장은 철저하게 좋고 돈을 푼 풍선 효과가 자산시장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실물 쪽은 굉장히 괴리가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게임의 규칙이 좀 바뀐 것 같고 주가나 모든 자산 가격이 뭐 계속 오르진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자에게 좀 유리한 환경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좀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될 당위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게임의 규칙이 바뀌면 규칙을 따라야겠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럼요. 네. 이 업을 하면서 약간 아이러니가 조금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는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요즘 좀 그래도 뭐 한국도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네. 네. 어쨌든 뭐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과거보다는 한 5년 전에는 주식이란 자산의 이해관계가 노출이 된 국민이 60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400만 명이 넘었으니까 뭐 나름 어쨌든 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크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가들에게 좀 유리한 세상이 지난 10년 동안 왔고, 네. 그게 좀 2008년 위기 이후로 바뀐 중요한 게임의 법칙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풀었다 이러면 그 과거보다 통화에 대해서 좀 통화를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본이 150일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화도 1,300 덕분에 그래도 1,350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350원이면 엄청 약세인 것 같은데 또 엔화로 보면 890원대고 유로화로 보면 1,450원대예요. 네. 그럼 뭐 옛날하고 비슷하거든요. 오직 달러에 대해서만 약세인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최근에 한국에서도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이제 엔이 강해질 거라는 기대인데 네. 뭐 이제 BOJ가 금리를 올리기도 했지만 일단 BOJ의 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각이 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일본이 버블이 90년대 초부터 붕괴된 이후에 뭔가 좀 좋아지는 듯해 보여서 완화 정책을 걸어들였다가 바로 탈이 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90년대 중반에는 크게 보면 이제 일본 경제가 한 20년 사이클로 꺾이는 초입인데 야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순환적으로 나빠졌다 좋아지는 순환적인 사이클로 보고 이 소비세라고 하는 증세를 하면서 경제가 90년대 후반에 무너졌고 네. 또 2000년대 초에 일본 은행이 세계에서 최초로 양적 완화를 했다가 그때 고이즈미 수상이었을 텐데 2006년 이때 이제 양적 완화를 걸어들였다가 네. 바로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지만 바로 또 디플레가 또 깊어졌던 게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BOJ 일본은행이 공격적으로 못할 거야라는 기대가 투영돼 있고 네. 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가 많이 좀 낮춰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네. 미국의 장기 10년물이 4.3까지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네. 좀 모든 쪽에 뭐 BOJ가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많이 못 낮출 거란 기대가 환율에서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이기도 하지만 스트레티지스트 생활을 굉장히 또 오래 하신 거잖아요. 약간 네, 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많은 금융기계에서 미국 장기 국채를 지금 세일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이후부터 만약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 네. 4.4, 4.5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장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금리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2000년대 20세기가 미국을 예로 들면은 거의 뭐 주식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시대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19세기 말에 1899년 말에 65 하던 게 99년 말 100년 동안에 14,00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공황도 있고 굴곡은 있었지만 뭐 28,000% 올랐어요. 네. 그 위대한 주식의 시대에 100년 동안 그 정도 오르려면 연율로요. 5.2%씩 그렇게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뭐 주식이라는 게 기복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식해서 뭐 2배, 3배 따블이 아니고 그 정도 그게 쌓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수익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위대한 주식의 시대에 주식의 연평균 성과가 5.2였다 그러면 지금 채권이 4.5% 준다, 4.3 준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금리 자체로는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미국 국채를 만약 제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저는 사지 않을 것 같은데 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과거에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좋았던 게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50년대, 60년대가 미국이 세계 경제 뭐 자본주의 블록의 부동의 원탑이었죠. 독일이나 일본 올라오기 전이었고 네. 또 1990년대가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버블 붕괴로 고생하고 독일은 통독 이후에 뭐 이제 유럽의 병자 취급받았고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맞았죠. 근데 미국은 아주 좋았고 또 지난 10년이 미국의 시대였죠. 모든 면에서 미국의 시대였는데요. 10년 이상 갔던 그 미국 경제의 어떤 전성기가 황금기가 종식이 될 때 나타났던 신호가 재정 적자예요. 굉장히 과잉 팽창을 해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막 전쟁도 하고 60년대 베트남전 막 네. 하고 또 그 90년대 호황이 끝날 때는 막 이라크 침공하고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이 재정 적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공동체의 과잉 팽창의 산물이에요. 네. 뭐 그 돈이 어딘가 갈 거고 제가 올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 거는 결국 그 작년 올해 좋았던 거는 중앙은행이 긴축을 해도 정부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10년이 지났을 때 재정 적자가 재정이 나빠지면서 그때 환율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5, 60년대는 고정환율의 시대였죠. 네. 근데 60년대 재정 적자가 막 쌓이고 또 경상수지로 적자가 바뀌면서 70년대 초부터 미국 달러가 이제 변동 환율제로 바뀌면서 브레튼-우즈 파기가 되면서 달러가 되게 약했죠. 예. 또 90년대도 달러가 약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초에 전쟁을 치르고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한 몇 년 약달러였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뭐 큰 탈이 날 거냐, 뭐 이걸 난다는 건 아니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네. 장기 호황 이후에 그 사회의 어떤 과잉 팽창의 전형적인 징후가 재정 적자였는데, 그래서 뭐 바이든이 계속 집권을 하면 이 속도로 돈을 계속 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한다 그러면 보수 정파가 감세를 해준다 그러는데 어느 쪽이라도 저는 재정의 부담이 많이 가는 쪽이라서 네. 저는 지금 미국 국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그럼 달러가 강할 거야? 4% 내고 이자 받으려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10원 갔던 게 작년쯤 갔을걸요? 네. 예, 그런 거라 그러면 환율이 10% 정도 저는 달러가 약해질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4% 중반의 이자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물도 그렇고 단기물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투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시는 오히려 거죠? 뭐 단기물이야 또 뭐 만기도 짧고 네, 짧으니까. 또 지금은 이제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높으니까 네. 뭐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뭐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운동을 미국이 10년 동안 많은 운동을 했다 그러면 네. 그 자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은 강화되거든요. 네. 근데 많이 오른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재정 적자가 미국 달러 가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환율과 연계해서 생각을 한번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수출입이 흑자가 계속 연속으로 나고 있고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 조금 회복하고 있으니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한국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일 수밖에 없으니 현재 분위기 보건데 자 반도체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그럼 수출입 좋다. 경상 흑자 계속 난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워낙 강세 요인인 거잖아요. 달러가 계속 한국으로 유입이 되니까. 네, 네. 근데 제가 그거 봐서는 지금 일본 엔화는 151엔에서 꼼짝 안 할 생각 그냥 완전히 딱 떡하고 붙어 있을 분위기고 그거 지금 중국도 돈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슬금슬금 약세로 넘어가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 경상 흑자가 나고 수출해서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벌어도 원화 강세가 쉽지 않은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뭐 경상수지도 있지만은 뭐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 뭐 이런 네. 것도 있을 텐데 저는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국면에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긴축 이후에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는 금리 올리다가 뭔가 데미지가 쌓인 누군가가 어려워지면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미국 경제가 좀 놀랍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결국 우리가 경제의 연착륙을 말하는 거는 이제 그것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렇게 펄펄펄펄
끓다 보면은 어디선가 좀 탈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네네. 하는 걱정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거는 증시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3월 제조업 지수가 이제 회복세로 들어가고 나서 국내에서도 조금 종목별로 업종별로 섹터별로 좀 반짝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중국 회복은 좀 얼마나 기대를 가져보면 좋을까? 저는 뭐 구조적 회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로 어쨌든 그 글로벌하게 수출에서 기회를 잘 잡았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는 투자고 그리고 특히나 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네. 이제 중국의 관료들도 더 이상 부동산의 경제적 자원을 넣으면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변화가 부동산을 조금 풀어줬어요. 그렇죠. 예, 국유은행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고, 뭐 금리도 낮추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관료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부동산 말고는 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살짝 풀어주는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조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그래 왔는데 최근 2년 보면 중국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거의 부동산 쪽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없었는데 네. 그게 지금 뭐 금년 1월, 2월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거에 보면 이게 구조적 회복은 1년 가는 회복은 아니고 한 2분기나 3분기 정도의 경기 회복은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가능성을 3월 중국 제조 PMI를 통해서 본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 찬바람 불기 전까지는 중국 쪽은 뭐 그렇게 크게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뭔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앞서서 저희가 이제 각도기님께 오프닝 때 먼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발생한 대만 지진으로 TSMC의 차질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여파가 있을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사실 뭐 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저희 사무실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우리 회사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분과 좀 얘기를 나눈 걸 전해드리면 일단은 팩트 자체가 일단 뭐 어느 정도 그 가동 중단이 될지 모르니까 판단 내리기 쉽지 않은데 일단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보면 수혜는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SMC가 공장이 멈춰졌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라 그럼 이거는 범용 제품이에요. 네. 얘가 못하면 다른 애가 가동률 높여서 하면 되는데 파운더리라고 하는 거는 맞춤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파운더리 라인에 고객의 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한 4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네요. 네. 뭐 새로 세팅을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주 장기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TSMC에 발주를 한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새로운 회사에 맡긴다 그래도 바로 나오는 게 시차가 많이 걸리는 거니까 그쵸. 상당히 생산 차질이 그 지속이 되지 않으면 좀 뭐 예컨대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 생각이고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뭐 삼성전자도 파운더리를 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가진 약점과 또 TSMC가 가진 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저는 제대로 하기 위해선 파운더리를 분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부품이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그런 어떤 들어가는 반도체라는 부품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어요. 세트도 만들거든요. 네. 그럼 예컨대 애플 입장에서는 예컨대 자기들의 들어가는 파운더리 반도체를 삼성전자의 파운더리를 위탁한다 그러면 경쟁사에게 자기들의 반도체를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분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파운더리 사업부만. 근데 이제 뭐 지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여력이 없고. 네. 그래서 TSMC의 모토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환경을 가지려면은 분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운 거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TSMC가 가진 약점은 뭐냐면 너무 커졌어요. 네. 너무 모든 파운드를 삼성 TSMC가 다 가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진이 났어요. 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만이라고 하는 입지가
정말 TSMC에만 몰아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좀 삼성전자로 좀 분산하는 게 나은 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좀 내려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단기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당장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길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TSMC에 대한 쏠림에 대해서 그들의 네. 고객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보면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여지도 있는 것 같고 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는 좀 수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어려워지죠. 그거는 아니겠죠. 그거 다 그쪽에 발주를 해가지고 TSMC가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TSMC가 예. 못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못 만들어주니까 쇼티지가 나서 주가가 그렇죠. 더 오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제품을 팔지를 못하니까 매출과 이익이 늘지 그렇군요. 않으니까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밸류업 관련해서 의견 좀 여쭈고 싶은데 저 이제 네. 5월에 구체적인 뭐 프로그램이 제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기대를 가져도 되나? 왜냐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많이 올랐던 주가들이 네. 요새 좀 쉬고 있잖아요. 네. 자동차도 그렇고 금융 쪽도 그렇고요. 이제 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안들 네. 예컨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법인세 혜택을 준다라든가 또 뭐 배당을 분리과세. 근데 배당을 분리과세로 하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실현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밸류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는 밸류업은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예요. 네.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할 거냐. 그래서 1차 밸류업 방안이 나왔을 때도 밸류업 방안에 대한 어떤 많은 비판론자들은 이건 뭐 아무런 강제책이 없고 기업에만 맡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지만 네. 근데 저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도리어 정부가 강제하나? 예.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그 밸류업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기업과 그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에서 기업과 주주의 관계로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예컨대 저는 삼성전자가 전 너무 많이 배당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사가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칭찬해야 될 일인데요. 삼성전자는 ROE가 15%가 넘는 회사고 네. 늘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가 그거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보다 뭔가 자기가 재투자해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게 저는 그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 가치 극대화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저는 다 주주들과 결국은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주주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좀 공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좀 취약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배당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상법 개정 같은 거에서 네, 네. 좀 기업들이 주주들에 대해서 좀 이제 성실의 의무를 강화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자투표제 같은 거 강화. 네. 우리가 지금 보면 최근에 몇몇 기업들 뭐 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그 한미약품이나 한미. 고려아연이나 그런 거 하게 되면 기업들이 다 쫓아다녀요. 위임장 받으려고. 네. 근데 이제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전자투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개별 주주들이 전자투표의 어떤 비중을 높인다라는 약간 의무화를 강제하게 되면 본인이 가진 한 표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은 우리나라는 뭐 기업들이 주총도 다 몰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 핀트가 기업이 주는 인센티브보다는 뭔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본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밸류업은 이게 뭐 한두 해에 정부가 기업들에게 상장사에게 뭐 인센티브를 줘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시장과 투자 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저는 한 10여 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네. 발을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나빠질 때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만성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상을 살고 있는 건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좋아질 포텐셜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좀 긴 과정으로 봐야 되고 네. 너무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전자투표를 하게 하고 주주총회를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네. 직접 딱 투표를 할 수, 전자투표로 주주 제안 듣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정제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주주가 이런 제안을 해서 다 듣게 하고 주주가 그래서 주주들이 들어보고 회사의 이야기가 오르면 회사의 편을 들어줄 거고 또 다른 주주 제안이 오르면 주주 제안의 편을 들어줄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사실 이번에 한미약품도 굉장히 당연히 과거 같았으면은 기존 대주주의 성향에 따라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소액 주주가 어떻게 편들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판이 완전히 예. 바뀌었죠. 예. 그 한 표의 주주로서의 한 표의 가치 이런 네. 것들을 자기가 실행하면서 네. 자각을 하고 실감을 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뭐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